치과는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많은 환자들이 방문하기 무서워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치과 의자에 앉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치과용 핸드피스 소린 손에 식은땀을 나게 하죠. 그나마 현대엔 마취라도 하니까 망정이지 과거엔 간단한 발치조차도 생사를 건 수술이던 경우가 숱했습니다. 혹시 구석기인들은 충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몇몇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충치에 시달리지 않았죠. 선사시대 유골을 시대별로 봤을 때 충치는 농경이 발달하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석기인들은 충치가 없었으니 치통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래, 진흙, 자갈 등이 뒤섞인 거친 식습관으로 인해 치아가 극단적으로 마모되는 경우가 매우 흔했기 때문에 많은 염증을 달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선사시대 사람들은 치통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치통이 너무 심해지면 통증을 유발하는 치아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럴듯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때려서 뽑았는데요. 나무 조각, 돌 등을 치아에 대고 다른 돌로 내리쳐서 뽑거나 아니면 그냥 손으로 죽방을 갈겼습니다. 이러한 영향인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한 치아에 대한 열망이 존재했으며 특정 지역에선 건강한 치아가 불멸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대 인류는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선사시대의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치료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주로 성직자나 주술사 등이 주문, 기도, 주술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동서양할 것 없이 널리 사용되었죠. 고대인들은 치통의 이유를 치아 귀신이나 치아벌레 혹은 체액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는데 이것저것 해보고 안되면 그때 치아를 뽑았습니다. 고대 바빌론에선 환자의 치통을 멈추기 위해 치아벌레를 쫓는 주문을 외우고 쌀이풀 씨앗과 유향즙을 개어 치아에 올렸으며 문제가 치아벌레가 아니라 치아 귀신 같으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나름 전문적인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기원전 2250년경엔 의사들이 밀랍과 쌀이풀 씨앗을 합친 뒤 불로 찢어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쬐면 치아벌레를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런 치료법이나 앞에 주술이나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지만 기원전 5세기경 헤로도토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방문하곤 치통을 사제가 아닌 의사들이 치료한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사제와 치과 의사가 구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 또한 각종 구강질병과 치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미라에서 충치와 그로 인한 염증, 고름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귀족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죠. 이 때문인지 귀족들은 매일 아침 입을 헹구며 치아를 관리했고 치과 의사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바빌론 사람들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했고 연고를 바르거나 구강을 세정하는 것이 주된 치료법이었습니다. 이외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아편이나 극독인 비소 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충치는 이집트가 번영하며 점점 퍼져나가 프톨레마이오스 1세쯤 되면 상류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넓게 퍼진 질병이 됩니다. 고대 중국은 특이하게 치통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잇몸 질환을 7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이들 역시 충치의 원인을 치아 뿌리 쪽에 치아벌레가 있어서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약재와 침술 2가지 치료법을 사용했는데 약의 경우 마늘 조각, 고추냉이씨, 후추 등을 다지고 모유와 섞어 반죽해 알약 형태로 만든 다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반대쪽 콧구멍에 넣었습니다. 재료만 보면 콧구멍에 넣었을 때 치통보다 더 강한 고통이 몰려왔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 강한 통증으로 치통을 해결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래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화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더 강력한 마취제를 사용했는데 주로 극독인 비소를 사용한 알약을 치통을 일으키는 치아 근처에 두어 통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경도 함께 죽어갔으며 때때로 환자도 함께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치의학이 단순한 주술 수준이었지만 의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히포크라테스가 등장하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술을 부정하고 치아 질병이 신체 체액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병한다고 말했고 이가 썩는 것은 음식의 부식작용과 치아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치를 위한 각종 치과기구를 고안했는데 겸자와 비슷하게 생긴 이를 뽑는 도구를 약하고 부드러운 납으로 만들어 도구로 흔들 수 없는 치아는 그 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는 보철물을 사용한 치료 방법이 발달했습니다. 뼈, 상아, 금 등을 사용해 인공치아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12표법엔 금은 시신과 매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자가 금으로 치아를 고정한 경우에는 이 치금과 함께 그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금을 사용한 보철기법으로 추정됩니다.
기원 후 1세기쯤엔 이외에도 발치, 방열, 거머리 사열 등의 치료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치통을 줄이기 위해 약을 쓰기도 했는데 약재로 계피, 맨드레이크, 양귀비, 비버향으로 만든 혼합물을 사용했습니다. 양귀비는 알다시피 마약 성분이 있으며 맨드레이크는 당시 환각작용이 있다고 믿던 식물로 그 당시 의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을 줄이는 게 좋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치 시술 전에 환자를 마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경동맥을 압박해 환자를 혼절시키고 시술했죠. 그러나 때때로 마취 효과가 너무 좋아서 환자가 영원히 자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플리니우스가 기록하고 권한 민간요법을 보면 잇몸 통증이 심한 경우 죽은 사람의 치아로 해당 부위를 문지르라고 했고, 치통을 예방하기 위해 한 달에 2번 쥐를 먹을 것을 권장했으며, 이미 치통이 있으면 벼락 맞은 나무 조각을 입에 물거나 만월에 잡은 도마뱀 전두골을 치아에 대거나 인간 두개골에서 자란 식물에서 추출한 즙을 사용하는 등의 요법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발치사들은 놀라운 발치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지를 떠돌면서 자신들의 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군중을 불러 모으고 연단 위에서 시술했는데요. 군중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음악을 연주했고 고개사를 동원해 대중들의 흥미를 자극했으며, 기대가 최고조에 오르면 연단에 올라 군중 안에서 치통 환자를 선발했습니다. 일부러 고집이 센 것으로 보이는 사람만 선발해서 치료했는데 발치사는 순식간에 이를 뽑아버렸고, 환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발치사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으면 마취제가 나올 리가 없었겠죠? 이 과정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일부러 한패거리인 가짜 환자를 선택해 발치는 흉내만 내고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예전에 뽑은 치아를 보여줘 사기를 쳤습니다. 고개사들이 보여주는 서커스와 계속 연주되는 음악은 군중의 주의를 흐트리기 위한 방법이었죠. 이렇게 쇼의 1막이 끝나면 마을의 진짜 환자들을 연단에 올렸는데, 당연히 이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발치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쓰던 치과 도구만 봐도 고통이 짐작될 정도였지만 주변이 워낙 요란스럽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자의 진짜 고통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발치사들은 매우 무능해 발치 후 폐혈증 등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미 발치사는 다른 마을로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로마 멸망 이후 유럽의 의학은 질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도 안 되고 환자들의 불평과 적대감, 각종 의료사고와 직면해야 하는 치과 치료는 의사들이 꺼려하는 기피업종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의사의 손을 떠난 치과 치료는 돌팔이들 손에 맡겨졌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시술은 통증과 위험이 동반되었고 앞에서 봤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대중들은 이런 돌팔이들을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이발사에게 사혈요법을 받거나 길거리 시장에서 치통이 모두 해소된다는 만병통치약을 사기도 했는데 당연히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통증을 막기 위해 거머리 흡혈, 귀에 마늘 한쪽 걸기, 인두로 지지기, 강한 산으로 치아신경 죽이기 등의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해보고도 치통을 해결하지 못한 환자들은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발치사를 찾아갔고 시술 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를 뽑아냈습니다. 당시 발치사들은 공식적인 직업명보단 돌팔이, 약장수, 사기꾼, 가짜 의사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았고, 모든 의사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사기꾼이건 잘 훈련받은 돌팔이 의사건 그놈이 그놈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치의 고통과 공포는 르네상스 시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노년기의 치통으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평소 먹던 요리에 설탕이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아 충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치통에도 불구하고 여왕은 발치에 대한 공포로 썩은 이를 뽑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는데요. 결국 런던 주교가 나서서 발치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괜찮다며 여왕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여왕은 먼저 이를 뽑아 입증해보라고 했고, 주교가 여왕 바로 앞에서 치아 중 하나를 발치하는 것을 보고는 발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진보함에 따라 치의학 또한 점진적으로 진보했습니다. 1683년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이우에녹은 현미경을 통해 치아와 구강을 관찰해 치아 속 극미동물을 발견했고, 1700년엔 프랑스 외과의대에 치의과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때 더욱더 정교해진 수술 도구가 고안되었고 치료법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학적 기술적으로나 발달했다는 것이지 여전히 돌팔이나 가짜 의사들은 넘쳐났고 발치는 고통이었습니다. 한편 인류를 고통에서 구해줄 마취제도 점점 연구 발전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마취제가 시험적으로 쓰이던 와중에 1844년 미국인 가드너 콜린이 웃음가스를 흡입하고 직접 어금니 발치 시술을 받아보고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취를 통한 치과 치료가 퍼지며 본격적으로 고통 없는 치과 치료가 시작됩니다.